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수도권은 방역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방역 수칙도 일부 강화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 영국도 일일 확진자가 4만 명대, 그리고 올림픽을 개막하는 일본도 하루 5천 명대 수준입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에서 마스크를 조금만 더 써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이상이 있는 듯하면 진단 검사도 적극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과 강원 지역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모레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오늘 저녁 무관중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선수촌에서도 환자가 속출하면서 일본의 방역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금도를 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장소로 떠오른 고급 레스토랑 현장에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누가 주로 이용했는지, 또 실제 로비 장소로 사용됐는지 양시창의 가보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도쿄올림픽이 잠시 뒤 밤 8시에 막을 올립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만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류의 거대한 실험으로 불리는 도쿄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지금 조 기자가 있는 곳이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스타디움 앞이네요. 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40분쯤 뒤 도쿄올림픽이 막을 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올림픽 경기 대부분을 관중 없이 치르듯이 개회식도 무관중입니다. 제가 오늘 개회식장 근처에 2시 반쯤에 왔거든요. 무관중이라 한산한 줄 알았는데 워낙에 부지런한 취재진도 많았고 입장 통로를 한 곳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방역이 무색할 정도로 위태로운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반인들도 주변에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올림픽 상징인 오륜기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듯한 모습은 코로나19를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빼고는 주요 나라 정상이 대부분 불참합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대신 황희 문체부 장관이 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 주역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조차 참석을 하지 않는데요. 6만 8천석 규모의 스타디움인데 내외빈과 취재진, 선수단 등 950명 정도의 조촐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심각합니다. 도쿄도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79명, 최근 6개월 새 가장 많았고요.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어제 하루 선수 3명을 포함해서 19명이나 늘면서 누적 106명, 무려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올림픽 개막식 하면은 굉장하고 요란하다 늘 그렇게 찬사를 받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역시 진지한 무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대가 될 거라고 하죠. 네, 올림픽 개막식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 세계의 자국 문화를 자랑하는 홍보의 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분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중계 전에 개막식장 들어가서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광판에 끊임없이 10개 정도의 공지가 내내 돌아가더라고요. 마스크 써라, 거리 둬라, 손 소독해라, 컨디션 이상하면 알려라, 이런 대부분 건강 관련 내용이었고요. 개막식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진지한 무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주제는 감동으로 하나 되다입니다. 개회식에 꽂힌 참가국 입장도 방역 문제로 인원이 대폭 줄어서 조금은 썰렁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배구 여제 김연경과 수영 샛별 황선우가
공동 기수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고요. 모두 32명만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장 순서는 IOC가 늘 하던 대로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맨 처음 들어가고 이후에 난민팀, 다음 일본어 순서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103번째로 입장하게 됩니다. 개최국 일본 선수단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양궁과 사격, 펜싱과 태권도 등 금메달 사냥이 시작됩니다. 마음고생 많았던 선수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막을 올리는 도쿄올림픽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입니다. 관계자들의 동선을 철저히 관리한다지만 확진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올리는 날 메인 프레스센터로 가는 셔틀버스 터미널이 어수선합니다. 길게 늘어선 취재진에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라고 안내하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Only 30 people can get in the bus, so a little bit takes time. Yeah, but it's first day, so I know. every day is So gonna we be have a like, every problem day right is now. gonna be like this. 기다린 끝에 셔틀버스에 올랐더니 여느 출퇴근길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눕니다. 다들 마스크는 썼지만 거리 두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Exciting. I think it's quite challenging at the moment. We are a lot of people, few buses. It's really hot. I think we need some more buses, some more transport. 취재진을 비롯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입국한 뒤 2주 동안 대중교통을 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숙소와 경기장 등을 연결하는 올림픽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지인과 접촉,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제된 동선 올림픽 버블에 가둬두는 겁니다. 올림픽 전용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쿄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 대회 기간 운영되는 방역 택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거리에 따라 수십만 원 요금 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 택시와 다른 건 운전석 주변 비닐 가림막 정도인데 마음을 놓기엔 허술합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수 3명을 포함해 지난 1일 집계 이후 가장 많은 하루 19명이 감염되면서 누적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 조직위원회는 나름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올림픽 버블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여느 올림픽과 너무나 다른 이번 도쿄올림픽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마케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 자칫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기업들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 되면 특수를 노린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전 평창올림픽 때는 롱패딩 열풍이 불면서 구매를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열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도 올림픽을 강행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한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홍보대사 김연경 선수가 출국할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모습이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별다른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또 다른 후원사 코카콜라도 국내에서는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고 일본에서만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과 그 반일 감정 여파로 인해서 기업이 그 투자한 만큼 고객들의 이 그룹핑적인 어떤 집적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마케팅 확산 효과도 줄어들고 따라서 아마 매출 감소 등으로 수익이 낮아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일본 현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주요 후원사인 일본의 대표 기업 도요타가 올림픽 TV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개막식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본 기업들도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줄줄이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기업들. 코로나19에도 강행되는 도쿄올림픽이 곳곳에서 초유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가까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체 신규 환자는 1,630명으로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반영된 전날보다 200여 명 줄었으나 지역 발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도권도 1,000명이 넘는 유행이 지속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수도권 확산세가 정체됐다는 것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990명에서 962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감소세로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를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낮에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만나지 못하는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주부터는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숙박을 동반하는 기업 행사가 금지되고 전시회나 박람회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모임도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팀 스포츠들의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49명 이내에서 친족 이외에 친구와 지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연장 이후에도 수도권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라는 변수가 있어 2주 뒤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와 같이 전파력과 위중도를 높이는 변이가 점점 갈수록 유행을 더 주도한다는 점, 베이스라인 모수 자체가 3차 유행에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점. 정부는 2주 뒤에도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비수도권의 추가 방역 조치는 오늘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한 이후 오는 일요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최근 확산 추이에서 급증세를 멈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연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간 평균을 보면 이달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환자에서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주보다 10% 넘게 늘어 36%에 달합니다. 지자체별로 단계 격상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각각 이루어지는 조치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이동량은 4%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모임이나 접촉이 늘어났을 가능성에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진 겁니다. 이동 규모 이런 것들의 감소 속도도 지난 3차 유행보다는 현재 그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이 도리어 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의 요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확산세를 키울 요인이 많다 보니 비수도권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일괄 격상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4단,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주셨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일요일 비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주말을 앞둔 공항과 고속도로는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주말을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는 탑승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승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에 찾아온 4차 대유행에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하던 가족은 어렵사리 시간을 맞춘 거라 조심해서 다녀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소를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이제 장기간으로 처음 가는 거라서 취소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조금 피하고요. 그리고 손도 자주 깨끗이 닦고. 술집이나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는 가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놀겠다는 연인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제주도 갔다 오려고요. 마스크 착용이나 그리고 어디 주점이나 이런데 이제 사실 놀러 간다 해서 늦게까지 다니고 하는 건 솔직히 좀 염려스럽긴 해요. 지금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김포공항 이용객 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취소 문의가 어떤 증가하는 분위기라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해요. 뭐 평소에도 항상 취소 문의는 있으니까요. 근데 뭐 거기서 크게 지금 달라지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도로 사정은 어떨까?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영동고속도로 덕평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낮인데도 주차장에는 차들로 비교적 꽉 찬 상태입니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감염 걱정은 여전하지만 조심해서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강릉이 4단계로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방 안에만 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안에서 이제 뭘 먹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만 이제 들렸다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소독을 잘 하는 거라. 수도권 통행량은 거리두기 격상 발표 이후 12% 이상 줄었지만 전국 통행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휴가를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인 이른바 7말 8초를 앞둔 시점.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여름 휴가도 8월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가 무색하게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은 수도권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도 곧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면 대충 한 오후 6시까지 지금 1,300명대가 늘 되고 밤사이에 한 300명, 400명 더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0시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1,314명 발생해서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도 아마 1,500명 후반 또는 1,600명대 확진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1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증가세는 멈추기는 했습니다. 이제 1,000명 넘었지 않고 900명대 이제 섰는데 지금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 계속 늘어나면서 일단은 상당히 지금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면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자가 다음 주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이라든 이런 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오히려 수도권의 유행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거리두기 4단계, 최고 단계의 조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멈춰선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치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델타 변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의 4단계를 지난주 초에 안 올렸으면 아마도 엄청나게 숫자 정말 2,000명, 3,000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정점을 찍은 것만으로도 일단 이번 주 4단계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풍선 효과 때문에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된 거고 아마 비수도권은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낼 것 같아서 비수도권의 방역 강화들을 어떻게 빨리 결정하고 올리느냐가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전국적인 상황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비수도권이 악화되면 지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돼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도권에서 다시 또 점화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비수도권의 유행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2주 뒤에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더 강력한 조치라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했던 락다운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단계 때 했었던 방식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 시장을 뭐 9시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테이크아웃을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아예 이제 의무화 시켜가지고 일단 제조업 빼놓고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데는 되도록 뭐 재택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카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비수도권으로 가고 휴가가 끝나면 비수도권에서 다시 또 수도권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는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발표가 이미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자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단계 격상 얘기가 안 됐는데 그래서 비수도권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알아서 빨리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은 뭐 되도록이면 전국의 단계들을 뭐 최소는 3단계, 뭐 가능하다면 일부 특정 위험 지역은 4단계로 올리고 그나마 괜찮은 지역은 3단계로 한다든지 이런 일괄적인 조치들이 지금은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우려스러운 게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2주 동안 10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추월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 결과 보면 아마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의 아마 절반 이상 차지할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델타 변이의 그 유행 상황 자체가 어떻든 지금의 4차 유행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아마도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만나면 뭘로 맞아? 그럼 뭐 모더나를 맞아, 파이자를 맞을 것 같아. 뭐 확정된 게 아직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mRNA 방식이라 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기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나 또 이상 반응 자체도 거의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화이자나 모더나는 어떤 백신을 맞거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개가 그 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에서는 사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주 간격으로 맞아라. 이런 것도 그러면 각각 다 맞춰야 됩니까? 예, 일단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돼 있고요.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돼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접종을 좀 제때 못 맞은 사람들을 이제 윈도우 피리어드라 그래서 허가하는 기간이 있는데 화이자는 한 3에서 6주 정도, 모더나도 한 4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연구 단계에서 맞춰진 기간이 가장 항체 형성이 좋은 기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접종 기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 맞아야 되는 날 못 맞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 늦게 맞는 거는 크게 상관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든 백신 접종 예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방역 수칙은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추경안 처리를 어느 정도 잠정 합의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거의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2차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과연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전 국민이냐 아니면 80% 지급이냐 여야가 줄다리기한 끝에 일단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국민의 88%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가구 기준이 아닌 한 명에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인데요. 이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은 소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2인 가구는 6,6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8,600만 원 이상이 제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철회 여부를 논의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7천억 원 규모로 축소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의 희망 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 보상금까지 합쳐 1조 4천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고요.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조 9천억 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야는 협상을 최종 타결한 뒤 오늘 밤 10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요. 내일 새벽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까지 소환하면서 진흙탕 공방을 벌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슈를 먼저 꺼내들었던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민주당 적통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며 자신이 가장 적통성이 강한 후보라고 강조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김두관 의원도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했던 후보 두 사람을 동시 저격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란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측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지사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불러온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탄핵 반대표를 던진 게 모든 진실을 대변한다며 추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 지도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다시 사죄하고 탄핵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 대회에 동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진실 공방만이 가열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그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예비 후보들을 불러 모아 대선 원팀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17년 전 상황을 놓고 벌어지는 진실 공방이 당내 경선은 물론 향후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미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칠게 압박하자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당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외부 인사를 거론하며 지지했던 당의 인사들을 압박하면서 당의 중심을 잡겠다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경근 기자입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험하죠.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입당을 미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야권에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있느냐며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고, 정진석 권성동 의원은 정치 평론가가 할 법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압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 밖에서 사실 대여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외부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밀기 위해 당내 오세훈 후보를 압박했던 의원들을 잊지 않았다며 당이 중심이 돼 훌륭한 후보를 만들고 공정한 단일화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해 가지고 디펜스 해줬던 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넘도록 제가 연설했던 걸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사적 인연을 앞세워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의 지원은 당내 대선 주자만 허용한 가운데 재선의 이양수 의원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총장 공개 지지까지 나오면서 당 밖에 윤석열을 둘러싼 당내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당내 친윤석열계 중진들과 거친 설전까지 주고받았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자격 시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곳이 정치판입니다.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 최근 일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은 헌법과 당헌 당규 등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놀랐다, 지문이 너무 길어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7급 공무원 시험 정도의 난이도였다며 구체적인 설계는 태스크포스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김재원 최고위원은 거의 모든 최고위원이 시험에 반대한다, 정치력은 시험 성적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자격시험을 보는 것, 예컨대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또는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일제 고사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우리 최고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반대 의사였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구성은 시험을 쳐서 특정 계층으로부터 선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표는 최근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주장에 이어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으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중진 의원들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당 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 미숙한 초보 대표의 좌충우돌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어쨌든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적농단이죠.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민법상의 사단법인이에요. 그럼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경기도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은 이사장과 그 사단법인인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가지고 있죠. 이재명 지사와 연관해서 마치 거기에서 뭔가 있는 듯이 물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이고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봐요.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 공시를 해요.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명기가 돼 있어요.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명확히 확인이 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징계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위 해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기관으로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사단법인은 사실상 사단법인이면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인이고요. 근데 공직유관단체의 그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거는 임원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임원. 근데 거기 사무처장은 상근 직원이에요. 공직자가 사실상 아니. SNS 관련해가지고 그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네, 검찰과 언론,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렸죠. 이들이 저녁 회식까지 함께 하곤 했던 고급 레스토랑에 저희 뉴이저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양치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골프 회동에 늘 참석했던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의 단골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의혹의 어떤 핵심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서울 성북동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고급 주택 단지 그 한 가운데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광복절 골프 회동 멤버인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또 이방현 검사가 모여서 저녁을 먹었고요.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지만 이 회동을 주선한 가짜 수선업자 김모 씨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뮤지컬 박정희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요. 실내에도 앤틱 가구와 화려한 장식 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말씀대로 김경희 전 이사장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레스토랑 공식 SNS를 봐도 김 전 이사장이 찍힌 사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또 건국대 학교 관련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골프를 친 뒤 김 전 이사장이 이 장소를 선택해서 구성원들을 초대한 이유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난해 광복절 골프 모임은 이 참석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에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이동훈 전 위원이 가짜 수선업자 김 씨로부터 골프클럽 세트를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이 전 위원은 중고 아이언 세트만 빌렸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경찰은 가짜 수선업자 김 씨가 이 골프채를 산 그 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가 아니라 새 제품을 사서 줬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의혹은 이제 건국대 관련 내용인데요. 김 전 이사장이 이 동석한 이방현 검사에게 건국대가 옵티머스에 120억 원을 투자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혹은 불기소 청탁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검사는 비단 지난해 광복절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김 전 이사장 또 수선업자 김모 씨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헬로윈데이 파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레스토랑 사장은 김 전 이사장이 누구와 함께 왔는지 또 그 인사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자주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장소니까 오시는 거죠. 공공장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나 갈 수
네. 결국 뭐 손님들이 늘 왔다 가는 건데 뭐 주인이 일일이 그 사람들 사정을 다 알겠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그런데 골프 회동 그 구성원 중에 이 검사를 가짜 수산업자한테 소개를 해준 박영수 특검도 여기에 이제 자주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자주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이곳을 방문한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예. 5월은 전직 여야 정치인들과 김 전 이사장 이렇게 5명이 모였고요. 10월은 인원이 좀 더 많았는데 정치인 2명의 김 전 이사장과 건국대학교 교수들 또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 또 성북동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에 있는 건국대 골프장에서 김 전 이사장과 골프를 친 것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 전 이사장이 박 특검과 이 검사에게 좀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죠. 그러네요. 예. 이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서 김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어서 김 전 이사장 자택을 가봤습니다. 예. 초인종을 눌러도 이제 아무 대응이 없다가 누군가가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이 부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장이 안 계신가요? 어디 혹시 가셨나요? 언제 돌아오세요? 네. 건국대의 해명을 듣자 하면 아니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얼른 골프 회동을 해가지고 뭔가 좀 봐달라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이 아니라 수사하고 이거하고 시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얘기는 골프 회동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맞지 않는지 이 예.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 조사 결과 처분서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 네.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이사장의 딸인 유자은 현 이사장이 이 옵티머스 사태를 인지한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유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9일 경영전략실장으로부터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나와 있고 예. 이어서 원금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복절 골프 회동 2달 전에 이 유 이사장이 옵티머스 사태를 인지하고 또 법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건국대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이제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건국대 해명은 뭡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유 이사장이 이야기했다는 그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 금액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이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니까 여전히 형사 사건의 시점은 골프회동 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전직 이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골프 회동을 자꾸 학교 현안과 연결지어서 이 보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 이런 예.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이 건국대가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서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건국대학교가 패소했습니다. 패소. 그러니까 앞서 교육부가 유자은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이 관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거든요. 예. 하지만 소송에서 건국대가 패소하면서 유 이사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행정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5월 동부지검이 유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한 것도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예. 노조에서 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서 서울고검에 항고했기 때문에 또 이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언론과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검찰이라는 어떤 조직과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카르텔로 뭉치는 것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거죠. 예, 양기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YTN과 단독 대담을 가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역시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마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핵과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부터 강조했습니다. And now there's nothing that we don't do together. We work on all policies quite broadly and quite robustly. 대화 제의의 문을 걸어 잠근 북한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히 호응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에 대해 많이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자신의 언급이 특정 시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How long will your patience will last? Till the end of these years? If you do not exercise patience, what will be the next step to North Korea? And we'll look to see whether we need to tweak it in any particular way going forward, but I don't have a particular time frame in mind.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실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경색 국면에 빠진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But I also understand from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at they have ongoing conversations, and we will help out whenever it is helpful to them. 바이든 정부가 공을 들이는 한미일 공조 강화가 대중 견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결코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임을 재확인하며 왕이 외교부장과의 첫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s to make sure that China plays by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nd that it is a fair playing field and then we have a lot that we can do together. 셔먼 부장관은 문화 특사로 임명된 BTS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세계의 젊은 세대들의 좋은 영향을 미치는 K-팝 문화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상어 가족. 국내 업체가 미국의 구전 동요를 편곡한 것입니다. 미국의 작곡가가 2년 전 표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표절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종합 콘텐츠 업체가 지난 2015년 처음 유튜브에 올린 동요 상어 가족입니다. 90억 회로 유튜브 영상조 횟수 1위를 기록하고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업체 측은 저작권이 없는 미국의 구전 동요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미국의 조니 온리라는 작곡가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구전 동요에 분명치 않던 첫 음을 레로 시작하는 등 자신이 전체 멜로디를 분명하게 정하고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가 나도록 여러 악기로 새로운 반주를 표현해서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국내 업체가 동의 없이 베꼈다는 겁니다.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신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저작권위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가 구전 동요와 동일 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여러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에는 미국 작곡가 노래와 달리 전주에서 다른 코드 진행을 넣는 등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미국 작곡가의 노래에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에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상징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함도 역사를 설명하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과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인 역사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강제징용 등의 표현은 사라졌고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만 부각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군함도 인권 침해를 부정하는 주민 발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이 내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2023년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20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졸버레인 광산입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자부심입니다. 그렇지만 나치 전쟁 범죄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전쟁 포로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광이 됐었는데 폐광된 탄광촌이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 나치의 전쟁 범죄를 자세히 기록한 박물관을 세우는 게 조건이어서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전쟁의 유산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묘하게 겹쳐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걸 일본이 흉내를 내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일본 대사 사토 구니가 세계유산에 군함도를 등재만 시켜주신다면 우리가 한국인한테 한 몹쓸 짓 다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2018년에 다시 제대로 기록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이시죠? 약속을 깬 채 버티던 일본, 결국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유네스코가 뭐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느냐 하면은 제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냐.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 거기에다 기록해 놔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추모도 제대로 사업을 벌이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이 근데 등장을 합니다. 산케이 신문. 이게 다 한국의 정치 공작이다. 다 돈 지불할 거 다 했는데 돈 받아가고서 왜 딴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양심의 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입니다. 전시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본이 저버린 약속에 대해서 다 고발하겠다. 그게 이번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극도로 혐오하는 산업유산국민회의라고 하는 일본 극우단체한테 이것을 위탁 경영을 맡기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건 당장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자, 일본은 이제 새로 고쳐야 됩니다. 일본의 새로 고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용만 내지 말고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열돔의 위력은 강했습니다. 열기가 계속 축적되며 도심 기온은 매일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 남해상을 지나는 태풍으로부터 습기가 포함된 열기가 유입되며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35.8도, 사흘 연속 35도로 웃돌았고 열대야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동풍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달궈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서울 기온은 37도로 또 올여름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위 기세는 이어져 35도 안팎의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후 더위의 지속 여부와 강도는 6호 태풍 인파가 변수입니다.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확률은 낮지만 열돔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8월 더위는 태풍 진로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의 발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월 상순까지는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식당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난달 폐지했던 그린패스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탈리아에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극장, 박물관, 실내 음식점 등을 출입할 경우 그린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린패스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만 필요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자국 내 실내 시설 이용에도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Il Green Pass non è un arbitrio, è una condizione per tenere aperte le attività economiche. 다만 관광 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대중교통과 국내선 항공기 이용에는 그린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A questo punto anche chiedere il Green Pass per andare a mangiare al ristorante mi sembra un'esagerazione. Allora, per il ristorante lo trovo un po' eccessivo forse, però per il resto credo che sia necessario. 이스라엘도 지난달 1일 폐지했던 그린패스를 다음 달 8일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인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그린패스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אין שום סיבה שמשלמי המיסים ואנשים שכן מקיימים את חובתם האזרחית להתחסן יממנו בדיקות למי שמסרב להתחסן. 코로나19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영국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도쿄올림픽 개막 소식으로 시작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마 개막식이 진행 중이겠죠? 예. 6365님, 코로나19 속에서 강행된 도쿄올림픽은 관중도 없이 열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2813님,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잘 치르고 다치지 말고 또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폭염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